응? 5번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의 유형자산에 관한 연습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64페이지 5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보기를 한번 보죠.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 가격뿐 아니라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죠? 예, 취득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하죠. 서정희 씨 입실 찍었어요? 그다음에 2번 유형자산의 취득 후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게 무슨 말이냐? 요거 틀렸네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 생산능력 증대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공장에 놓았다든가 이러면은 생산능력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봐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간 비용, 즉 기간 비용이라는 것은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 이 말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산 처리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산 처리한다. 기간 비용이 아니라 자산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 4번 맞았는가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그러겠죠. 왜냐? 수선비가 비용이란 말이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죠.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면 비용과 반대가 뭐예요? 이익이죠. 이익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진다. 그래서 작아진다는 게 과소계상. 다음에 4번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은 매기간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 그래프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쪽이 기간, 가로축이 기간이고 여기가 감가상각이라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정률법하고 연수합계법은 이러한 추세를 보인다 그랬죠. 점점 체감한다 그래서 체감 잔액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매기간 감소한다. 맞았습니다. 자, 6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매입 운송비 3만 원을 사용 전 검사와 설치비 2만 5천 원을 지출하였다. 제가 좀 이상하게 읽었네. 자,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 50만 원을 구입하면서 그 기계 운송비 3만 원하고 사용 전에 검사하고 설치하는 비용 2만 5천 원을 지출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걸 지출했다. 그러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전부 더해야죠. 전부. 검사 설치비도 취득 관련 비용이고 운송비도 취득 관련 비용이니까 전부 더하면 55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을 빼먹었으니까 수익과소 아니 죄송합니다. 수익과소란다. 거꾸로 말했어. 비용 과소 그렇죠? 예.
자, 비용이 과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이익이죠, 이익. 예, 이익은 과대가 되죠. 과대. 네. 그러면 이익이 커지면은요, 자본도 커져요. 기말 자본이 커지는 거 아시죠? 자본 과대. 왜 이익이 커지는데 선생님 자본도 같이 커지나요? 이 말은요.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 설명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 결산 끝나면은 손익계정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죠. 그거 아직 기억하고 있죠? 결산할 때 당기순이익은 그래서 기말자본이 증가하잖아요.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당기순이익만큼의 기말자본금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기말자본금이 아니라 기말자본이. 기말자본 중에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커진다는 것은 자본도 커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봅시다. 이익 과소가 아니라 과대. 자본 과소가 아니라 과대. 부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자산 과대. 예, 4번이 맞았네요. 왜 자산 과대냐? 아까 여기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이 자본적 지출이 바로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과대. 예. 자산 처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산 처리됐으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외에도 만약에 이런 보기가 있으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비용 과소, 이익 과대, 그 다음에 자본 과대. 그런 보기가 있다면 그것도 맞는 것이다. 다음 8번 문제로 가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3억 원을 지급했다. 이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근로효율이 높아져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면 3억 원의 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자산 처리라는 건 뭐예요? 공장 건물이니까 건물로 3억 원을 잡아야죠. 예. 건물로. 자,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1.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그렇죠. 1번이 옳은 겁니다. 자본적 지출이니까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에다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개를 한다면 차변의 건물 3억. 이건 이제 공장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3억.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2번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처리하는 것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을 차감시킨다. 다 틀렸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서 자산 처리해야 된다. 1번만 맞은 것이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2019년 12월 31일 결산일을 맞이했네요.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다. 이거 알아야 되죠? 잔존가치 50만원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 한번 써볼까요? 취득금액에서 빼기 잔존가치 해가지고 나누기 내용연수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취득금액 300 빼기 잔존가치 50
나누기 내용연수 5년 이렇게 하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자, 300에서 50을 빼면 250이 되겠습니다. 자, 250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예, 50만 원. 그래서 답이 3번에 답이 있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 12월 31일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취득은 1월 1일 날 했고요. 19년도. 금액은 2천만 원짜리예요. 취득세를 200만 원 냈으면 여기 더해야 돼요. 200을 더해 줘야 돼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랍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랍니다. 잔존가치는 0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취득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네, 잔존가치 없으니까 그냥 취득금액을 5년으로 나눠보세요. 네,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440 나오죠? 1번이 답이다. 다음에 11번 문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취득은 작년 1월 1일이에요. 1,0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이고 정률은 45%씩 한대요. 내용연수는 5년인데 정률법에서는 내용연수는 몰라도 되죠? 이걸만 이용하면 되죠? 정률만. 네. 그러면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공식 한번 써볼까요?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정률 하면 되죠? 곱하기 정률. 자, 그러면 첫 해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2019년도 거.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하는 거 2년차 거부터 해봐야 돼요. 네, 1년차 거를 먼저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1년차의 감가상각비는 감누가 없으니까 1,000만 원 곱하기 45% 얼마 나올까요? 1년차 1,000만 원에 45% 곱하면 450만 원 나오죠? 이게 1년차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는 450만 원이에요. 자, 이제 2년차 거 여기다 구해볼까요? 2년차가 219년도예요. 자, 219년도, 2019년도. 자, 2년차 거 한번 구해봅시다. 자, 가로 열고, 취득금액 1,000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450만 원. 가로 닫고 곱하기 45% 정률. 이게 2019년도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1,000만 원에서 450을 빼보세요. 그러면 550이. 얼마 나올까요? 247만 5천 원 나오죠? 예. 여기 보기에 답이 여기 있네. 2번에. 그래서 정률법은 첫 해에는 감누가 없으니까 그냥 취득금액에다가 정률 곱하면 되겠습니다. 첫 1년차에는. 2년차부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테니까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고 나서 45%를 곱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계산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계산. 그래서 답이 247만 5천 원이었다. 다음에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2018년 1월 1일에
이것도 1년 전에 샀어요. 아니 2년 전에. 감가상각은 연 1회, 정률은 20%랍니다. 네. 위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거 1년차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는 20%면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2018년도 감가상각비고. 자, 2019년도 거는 1000만 원에서 200을 빼야죠. 200을 빼면 800이죠. 800에 20% 얼마 나올까요? 예, 8, 26. 160만 원이죠. 요게 2019년도 감가상각비. 그래서 2번, 여기서도 2번이 답이다. 네, 정률법, 정액법, 계산 방법 여러분 잘 알았죠? 다음 13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거네요. 2019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 이래 물어봤어요. 자, 가나다라 다 한번 볼까요? 2018년 7월 1일에 상품 보관 창고 한동을 1000만 원에 취득하고 중개 수수료 2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7월 1일 날 여러분 취득 금액을 얼마로 봐야 돼요? 이 건물의 취득 금액 1000만 원이 아니라 1020만 원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에 2018년 7월 1일 취득세 50만 원과 등기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같은 날이네요. 취득세도 취득 관련 비용이고 등기료도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 가면 법원 등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법원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80만 원 더 더합니다. 그러면 1020이 아니라 1100이 됐네요. 자, 1100만 원이 됐어요. 다음 다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0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다. 월할이라는 것은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앞에 6월달 거, 1월부터 6월달 거 6개월치는 빼라 이런 얘기예요. 7월부터 12월 것만 상각한다 이 말이에요. 월할 상각하라는 말은. 자, 그러면은 월할 상각 이해했죠? 그러면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적절하게 계상되었다. 2018년도에. 그러면 적절하게 계상하려면은 2018년도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100에 취득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년에 얼마일까요? 1년에 110만 원이 되죠? 1100을 10년으로 나누면 그러면 2018년도를 11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월할 상각해야 되니까 앞에 6개월은 빼야 돼요. 7월부터 12월 것만 따져야 돼요. 그러면 나누기 2 해야 되죠? 그러면 55만 원이다. 이 55만 원이 언제 거예요? 2018년도 거. 맞죠? 자, 근데 문제는 2019년도 결산일에 감누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 55만 원하고 2019년도 감가상각비 1년치 거, 요 110만 원. 이것하고 이걸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10만 원 더하기 이게 1년치니까 2018년도 거 55만 원. 두 개를 더하면 165만 원이 나오겠다. 1년 6개월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맞죠? 2019년도는 1년이 지났고 2018년도는 월할 계산했을 때 6개월이라 이거죠. 6개월. 그래서 1년 6개월치 감가상각비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 다음에 14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은 자, 메모장에다 좀 잘 써야 되겠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죠? 장부 금액 아니죠.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을 해야만 알 수 있죠. 예.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 자, 그러면 처분 금액은 얼마냐? 여기 보면 나오겠죠. 차량 운반구 처분 금액 400만 원에 처분했네요. 그러면 400만 원 빼기 장부 금액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장부 금액이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장부 금액이란 취득 금액에서 감누를 빼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걸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예. 얼마 나오는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취득 금액은 600이네요. 차량 운반구 금액이 6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감누는 계산을 해봐야 되죠. 감누는 자 계산해 봅시다. 2017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5년이고 잔존가치 4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취득금액에서 일단 잔존가치를 빼야 되죠. 그러면 560이죠. 560을 몇 년으로 나눠요? 5년으로 나눠야 되죠. 네, 한번 나눠보세요. 560 나누기 5년 얼마 나와요? 112만 원. 그래서 1년에 11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언제 처분했어요? 2019년 1월 1일 날 처분했다고 위에 나오죠? 산 건 2017년 1월 1일 날 샀어요. 몇 년 동안 사용했냐면은 1년, 2년 사용했네. 그죠?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딱 2년 사용했죠. 그러니까 112만 원씩 두 번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112만 원 곱하기 두 번 하면은 224만 원이 돼요. 자, 600만 원에서 224만 원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376만 원. 이게 뭐예요? 장부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다 빼보세요. 376만 원을. 그것이 바로 처분 이익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올까요? 24만 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처분 손실이 아니죠. 예. 처분 금액이 더 크면 이익이고 처분 금액이 작아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처분 손실이에요. 이거는 처분 이익으로 된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2월 31일 수정 전 잔액 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지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시산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개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 이 두 개만 딱 보여준 거예요. 나머지는 점점점으로 다 생략을 해 놓은 거고. 자, 그래서 보여준 것이 건물의 장부 금액이 이거 취득 금액이에요. 1억이고 건물에 대한 감누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건물의 장부 금액이 현재 8천이라는 얘기예요. 자,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하라고 그랬죠. 결산 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걸 반영을 한번 해볼까요?
건물은 2018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며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다. 잔존가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 전이니까 2019년도에 또 감가상각비 계산을 아직 안 한 상태죠. 이거는 한 번 더 해야 되죠. 네, 그러면 5년씩 정액법이고 잔존가치 없다 그러니까 1억 원을 5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2천만 원씩이죠. 그래서 작년에 산 것이기 때문에 현재 2019년도에는 아직 2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면 여기에 플러스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이 되겠죠? 4천이.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결산정리 이후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4천. 예. 한 번 더 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산정리상 분계를 한번 써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 결산정리 분계상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2천 대변의 감누 2천만 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 2천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존의 2천만 원과 더해져서 4천으로 될 것이다. 잔액시산표를 조회해보면 여기가 이제 4천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회계 처리를 12월 31일 날 하고 나면은.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기계장치가 1월 1일 날 전기에서 2월 된 게 1200만 원이 있었네요. 자, 9월 5일 날 매각했대요. 그러니까 털어내야 되죠. 9월 5일 날 매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계장치 대변에다가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쓴다 그랬죠? 회계 처리할 때. 9월 5일 날 매각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니까 전기에 2월 된 게 1000만 원이 있었고, 예. 처분하는 날 어떻게 해요? 9월 5일 날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대편인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털어낸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원장을 봤을 때 전기에서 2월 된 1200만 원짜리 기계를 9월 5일 날 처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9월 5일 날 기계장치를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했네요. 200만 원에 처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장부 금액이 딱 200이네. 그쵸? 1200에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예. 만약에 요 8개월치 감가상각을 했다면은 이익이지만 안 했다면은 딱 본전이죠. 네. 다음에 처분시 밑에 나왔네. 처분시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9월 5일 날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9월 5일 날 처분했다면은 그 전 1월부터 8월까지는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8월치 2019년도 감가상각비를 해야 돼요. 월할 계산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이것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아까 얼마다? 200이다 이거예요.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이 뭐예요? 취득 금액에서 감누를 뺀 것이 장부 금액이니까 장부 금액은 200 확실하죠? 200인 장부 금액인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기계장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제로 맞습니다.
2번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200. 네, 맞습니다. 아까 200 나왔죠? 장부금액. 3번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200. 맞죠? 여기 취득원가, 기초가 취득원가예요. 4번 기계장치 처분 시 외상 매각대금 200만원은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기록한다. 틀렸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부채에서 배울 때 했는데 매입 채무라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매입 채무. 그러니까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외상한 것만 외상 매입금 계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하고 외상 매각했으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받아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도 아니고 미수금. 미수금. 여러분 당좌자산의 미수금 배웠죠? 예. 뭔가를 처분하고 외상으로 한 거 미수금이에요. 근데 뭔가를 처분했을 때 미수금이지, 외상으로 했을 때 미수금이지, 처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한 것은 외상 매출금. 이건 지금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는 우리 회사는 기계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다. 만약에 이 기계가 파는 기계라면 기계장치일 리가 없죠. 상품 계정으로 해야죠. 그렇죠? 상품. 이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외상으로 했을 때는 미수금이 된다. 왜 외상매출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65만원에 취득했습니다. 65만원에 차를 샀어요. 오토바이 정도 되나 보다. 이 차량 운반구의 잔존가치는 5만원이다.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되었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여러분 정리가 되죠. 네, 잔존가치 5만원이니까 65만원에서 5만원을 빼면은 60만원. 내용연수 5년이면 60을 5만원으로 나누면 예, 바로 12,000원 12,000원인가요? 12만원. 예, 12만원. 1년에 12만원씩이죠. 1년에 12만원.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비가 12만원이구나 하는 거 벌써 여기까지 읽으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 9월 30일에 이 차량 운반구를 40만원에 처분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냐? 단 감가상각을 월할 계산한다. 예, 월할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9월 30일 것까지 감가상각비 계산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1년에 12만원이었어요. 그쵸? 1년에 12만원. 그러면 1년에 12만원이라는 얘기는 한 달에 만원 꼴이네요. 딱 따져보니까. 자, 그러면 9월달까지 9달이면 9만원. 9만원이죠? 9달치가. 그 다음에 이것을 언제 샀냐면 2018년 1월 1일에 샀습니다. 그러면 1년치 9만원 더하기 12만원. 예.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느냐? 21만원이 되죠. 21만원. 왜 21만원이 되느냐?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 12만원에다가 2019년도 9개월치 9월 30일까지 그게 9만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1만원. 이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취득금액에서 감루를 빼면 그게 장부금액이죠. 그러면 65만원이 취득금액이죠. 65만원에서 21만원을 한번 빼보세요. 65만원 빼기 21만원 하면 얼마 나오세요? 응?
44만 원 나오죠. 이 44만 원이 뭐예요? 장부 금액이더라 이겁니다. 장부 금액. 장부 금액. 이 장부 금액하고 뭘 비교해야 돼요? 처분한 거하고 비교해야죠. 얼마에 처분했어요? 40에. 40에 처분했으니까 장부 금액보다 4만 원 싸게 팔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만 원 손실. 4만 원 손실. 네. 1번이 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4만 원. 가능하죠, 계산이. 다음 1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기초 시점의 본사 건물 관련 계정이다 이랬습니다. 자, 건물이라는 자산의 기초가 100만 원, 이게 취득금액이에요. 건물 감가상각 누계 기초가 30만 원, 이게 감누예요. 그러면 요 시점에 장부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2월 31일 본사 건물을 80만 원에 매각했답니다. 언제? 2019년 12월 31일에. 매각 시점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얼마요? 그래요. 건물 내용 연수는 10년이요. 정액법이요.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초니까 이거 처분을 언제 했냐면 기말에 했단 말이에요. 12월 31일에. 그러면 감가상각 한 번 더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 자, 본사 건물이 10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내용 연수가 10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이래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을 여기다 더해야 되죠. 예. 그러면 감누가 13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구나. 10만 원. 예. 그렇죠? 1년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 아니라 예, 건물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예, 100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10만 원이죠. 그래서 요 10만 원하고 요 30을 더하면 40만 원이죠.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네. 그러면 자, 취득금액이 100만 원이고 감누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60이 장부금액이죠. 이게 장부금액 60만 원하고 처분금액을 비교하세요. 예, 얼마에 처분했냐면은 80만 원에 매각했어요. 매각이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20만 원을 더 많이 받았죠. 장부금액보다. 그래서 처분이 20만 원.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몇 문제 안 남았군요. 네, 자, 다음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했다. 2019년도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옳게 설명한 거,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하나씩 따져봅시다.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 원 감소한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소하려면 처분해야 감소하죠. 예, 어디 한번 봅시다.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예, 처분했으니까 감소는 맞겠어요. 근데 과연 1200이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 시점 2018년 1월 1일이고 취득원가는 2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40%이고 처분 시점은 2019년 결산일이고 처분 금액은 500에 했고, 그러면 지금 감누를 계산해야 돼요. 처분 금액은 6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고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감누를 계산하려면 2018년도 1월 1일 날 샀으니까 2018년 1년치에다가 2019년 12월 31일에 처분했으니까 2019년 2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년차 얼마일까요? 1년차 2천만 원에 40% 얼마입니까? 800. 맞죠? 자, 2년차 2019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자, 2천만 원에서 일단 800을 빼야 돼요. 그러면 1200이 나오죠. 예, 1200의 40%는 얼마입니까? 응? 안 들려요. 1200의 40%. 200? 그렇게 많이.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 2천만 원에서 800을 빼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곱하기 40%. 그렇죠. 잘못했죠? 480 나오냐? 480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도가 2년 차니까 이것이 감누예요. 더해보세요. 1280만 원 더하면 1번 틀렸어요. 1200이 아니라 1280 나오니까 아니다.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500만 원 증가한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건물을 처분했는데 건물이 상품인가요? 건물이 상품이 아니므로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름처럼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한 것이 그게 매출 채권이죠. 이거는 지금 건물을 처분하고 6개월 후에 그 돈을 받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2번 매출 채권 아니다. 아니다. 일반 채권이다. 이거 일반 채권. 미수금. 개정 과목으로는 미수금. 다음에 3번 당기 순이익이 220만 원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20만 원 감소하려면 손실이 220만 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인데 감누가 1280만 원 나왔어요. 아까. 그러면 잔고금액이 720이죠. 720. 자, 720짜리를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500만 원에 처분했죠. 220 싸게 팔았죠. 220 싸게 팔았으니까 당기순이익 220 감소. 말이 되죠? 예, 3번은 옳게 설명한 것은 3번. 그럼 4번. 미수금이 500만 원 감소한다. 미수금까지는 맞았어요. 500만 원까지도 맞았어요. 근데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죠. 미수금이 증가하잖아요. 미수금이 자산이에요. 발생한 거예요. 발생. 그러면 이건 감소가 아니라 돈을 받으면 감소죠. 근데 지금 이제 받을 권리가 생긴 건데 미수금 감소라고 안 해요. 미수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돈을 받을 때 6개월 후에 받을 때는 미수금이 감소했다. 오늘은 이제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미수금이 증가했다.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중 개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를 주어놓고 3개는 같은 그룹이에요. 하나는 그룹이 다르다 이거예요. 뭔지 알겠습니다. 뭘까요, 답이? 내가 질문 한번. 오늘 늦 지각을 한 서정희 씨 올 때 몇 분이었어요? 3분? 그럼 지각 아니네. 예. 10분까지는 지각 아니에요. 자, 서정희 씨. 요거 성격이 다른 게 뭘까요? 임대보증금.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임대보증금은 나머지 3개하고 성격이 다르죠? 이 3개가
뭐에 해당되죠? 요 세 개가. 이 세 개가? 무형자. 그렇죠. 이 세 개가 무형자산입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무형자산이 아닌 거죠. 이거는 기타 비유동자산. 네. 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다음에 21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골라봅시다. 특허권 무형자산입니다. 영업권 무형자산입니다. 장기대여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입니다.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입니다. 매출채권은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가나라 4번의 답이 있네요. 다음 22번.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뭔가요? 요즘처럼 지식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거죠. 예, 눈에 보인다는 건 유형적인 거예요. 유형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거죠. A는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무형이죠. 무형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고 보유한 무형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예. 이게 다 무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무형적인 거. 예. 무형적인 거. 여러분 뭐 유형적인 재산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 이런 것이 유형적인 것이죠. 예. 딱딱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건 무형적인 겁니다. 예. 네 지식이 얼마치야? 그거 뭐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말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회를 뭐라고 말해요? 지식 정보화 사회. 예, 지식 정보화 사회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이 무형적인 것, 즉 지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상 공부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꼭 먹고 살기 위한 공부만이 아니라 세상을 즐겁게, 내가 세상을 즐겁게 하기 위한 공부도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회계 공부는 뭐 세상을 꼭 즐겁게 하는 공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건 직업적인 공부죠.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가 뭐예요? 바로 그게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 무형적인 가치를 쌓아놓으면은 그게 유형적인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나이에 친구들이 지금 직장이 없어가지고요, 맨날 산으로 놀러 다니고 방에서 뭐 이렇게 밴드나 하고 카톡이나 하고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 제 친구들 많아요. 수시로 이렇게 연락 와서 만나자 그러고. 아직 저는 바빠요. 뭐 평일날 막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난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다? 이 지식이 바로 다 뭐예요? 알고 보면 돈이다 이겁니다. 돈. 그게 바로 지식 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다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가 많으면 내가 움직이는 게 다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모두 골라보면 이 보기에서 무형자산을 다 고르면 돼요. 특허권, 상표권 골라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형체가 없다. 골라야 되겠죠.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자산이다. 골라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회사에서 무형자산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용되어야 돼.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에 영업권만 있는 게 아니죠. 개정 과목이 5개가 있었잖아요. 영업권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광업권, 그 다음에 개발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5개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영업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나다가 답이네요. 가나다 1번. 예, 1번이 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1980년도에 사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당시 세계적으로 그 제일 가장 큰 기업이다 그러면은요, 미국에 있는 항공 우주 회사들, 항공회사, 예, 뭐 보잉이라든가, 예, 그 뭐 비행기, 항공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1등 기업이었어요. 예, 매출액이 제일 크고, 예, 이런 회사. 그런데 한 20년 지났다고 그럴까요? 그로부터, 예, 한 20년 지나면은 언제? 2000년도죠. 예, 2000년도 막 21세기 무렵에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이제 1등이 되죠. 그게 바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예, 그 회사는 뭘로 돈을 벌었어요? 도스라고 하는 DO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도스. 지금은 이 도스가 발전해서 윈도우즈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도스로 그 회사가 큰 돈을 벌었고요. 도스가 업그레이드 된 게 윈도우즈입니다. 지금은 뭐 도스, 윈도우즈 운영체제만 파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 다른 OA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 갑부 회사가 됐죠. 매출액도 제일 크고 제일 많이 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리를 뭐 구글이라든가, 예, 또 이제 흐름이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소프트웨어 지식 산업으로 만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새로운 회사들, 예,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SNS라고 하는 이 와이파이, 예, 무선 인터넷망이 이렇게 활성화됨으로써 새로운 콘텐츠, 그 수익이 나는 수익 모델의 콘텐츠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구글과 같은 회사가 아마 세계 1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글과 같은 이런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도 만들어서 팔 거고 이래요.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결국에 정보로 인한 그 무인 자동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동차를 말이죠. 꼭 자동차 회사가 만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기업들은 초비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자동차를 물론 자동차 회사니까 계속 만들겠지만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운수 사업을 아예 하는 거예요. 자동차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안 돼. 왜냐?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이제 무인 자동차는 아무 회사나 만들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거니까 통신사 KT라든가 SK라든가 뭐 이런 회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하드웨어는 다른 데 주문해서 만들면 되니까 거기다 소프트웨어 장착해 가지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말해서. 예, 그래서 자기 영역이 어디까지가 내 영역인지를 몰라. 예, 그러니까 맨날 지금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겁니다. 택시 운전기사 운전하는 분들하고 카카오톡 회사하고 뭐 또 무슨 회사들이 있죠. 네, 보면은 이제 자기 영역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지금 갖고 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무형자산 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어제 제가 정리했죠? 20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는 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다면 그건 거기에 따르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맞았고,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죠?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예.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이 아니요 상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률이 아니라 앞 시간에서 우리 정액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없을 때,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액법으로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공부하겠습니다.